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하셔야 돼.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가 이제 약이 되는 채소 중에서 주로 이제 잎을 주로 먹는 거, 엽채류라고 그래요. 이제 그걸 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뿌리를 이용하는 거를 이제 주로 설명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고기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요? 아니면 맑아요? 채소 많이 먹으면 피가 맑아요? 탁해져요? 우리 일반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채소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채소 많이 먹으면은 이제 당장 힘은 안 나지만 머리가 맑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채소긴 채소인데 많이 먹으면 오히려 대부분은 다 좋습니다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이렇게 열이 나서 이렇게 약간 머리가 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마늘이에요, 마늘. 그러니까 또 대부분의 우리 마늘 보면은 대부분 음식에 다 들어가죠. 그죠? 이제 그 마늘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음식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먹어야 되는 게 마늘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마늘 1인당 먹는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마늘이 우리는 조금밖에 안 먹는다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상당히 좀 많이 좀 되죠. 마늘을 보면은 참 여러분들 외국에서도 마늘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외국 안 나가봤어요? 마늘을 보면은 예전에 보면 기록을 보면은 송남잡지라는 책이 있었대. 1850년대에 나온 책인데 거길 보면은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왔대요. 와서 이제 우리나라 전주 알죠? 전주에 이제 복루산에 있는 봉상면이라는 데 가서 딱 봤더니 깜짝 놀래더니 거기에 있는 마늘을 보더니 이렇게 좋은 마늘이 있구나. 중국이 땅이 그렇게 넓고 해도 이 한국에 나는, 그러니까 조선에 나는 마늘을 못 당하겠구나. 라고 해서 감탄을 했대요.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 보면, 우리나라 마늘이 중국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좋았다. 이런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늘의 원산지를 보면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전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이집트에 가보셨어요? 이집트에?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다고 그래. 그죠? 거기에 보면 벽화가 막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옛날 피라미드를 만들 때 이제 노무자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마늘을 먹고 힘을 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는, 예전부터 마늘을 많이 써먹었구나. 이용을 했구나, 이거. 그런데, 마늘을 먹으면 우리 어때요? 마늘 냄새가 확 나죠? 요새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입에서 마늘 냄새 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그래서 좀 싫어하는데 옛날에도 이집트 지역이나 옛날 로마 시대 때에도 상류계층은 마늘 냄새를 싫어했나 봐요. 그러니까 상류계층은 마늘 별로 안 먹고 이제 군인들이나 아니면 노무자들, 일꾼들한테는 마늘을 많이 줬대요. 왜냐면 마늘을 먹으면 힘이 나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힘 없으면 되겠어요? 힘나서 막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늘을 줬대.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마늘의 역사가 이제 꽤 오래됐다 이런 걸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늘이 이제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장기판 아시죠? 장기. 장기 좀 드세요. 장기를 보면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대판 싸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장기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요? 유방이 이기죠. 그러니까 발음을 잘해야죠, 유방을. 유방이 이겨서 만들어낸 나라가 한나라. 물론 이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거는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이 통일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탄탄하게 다시 이제 몇 년 못 가죠, 진시황 진나라는. 이제 그거를 다시 재통일한 것이 한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몇백 년을 하는데 중국 역사상 최초로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중앙집권적으로 힘을 모으게 돼요.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센 뭐야? 누구 걔는 찝쩍거리고 그러죠.
그 나라도 그래. 나라가 그 내치, 안의 일이 다 처리가 되잖아. 그러면은 눈을 밖으로 돌려야. 그러니까 밖으로 돌려서 괜히 옆에 나라 찝쩍거린다든지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나라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힘이 이제 다 정리가 되니까 그 힘을 서역, 중앙아시아 쪽으로 힘을 돌려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서역하고 연결이 돼요. 그게 유명한 비단길이에요. 비단길. 비단길이 열렸다는 얘기는 그때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마늘이 이제 들어오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앙아시아를 했던 이제 장건이라는 장수가 있었대요. 그 장건이라는 장수가 이제 중앙아시아를 진격을 해서 가져온 것이 마늘이었어요. 그럼 그때가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약 한 2100년 전, 2000년 전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또 그 한 나라가 우리나라도 침공을 해요. 그게 유명한 게 뭐예요? 그 한사군 설치를 하자. 뭐, 그 국민학교 다 배웠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한사군이 설치됐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교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그 마늘이 중국으로 들어왔고 그 마늘이 한사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 물론 뭐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몇 년도에 가져왔다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그 역사적인 상황으로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마늘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우리 여러분 날로 먹으면 어때요? 마늘 상당히 좀 맵죠? 익혀 먹으면 좀 어때요? 예, 조금 그 약간 단맛도 나고 좀 약간 매운 게 좀 사라지죠, 그죠? 옛날 처음에 왔을 때 마늘 익혀 먹을 줄 몰랐나 봐요. 익혀 먹으면 맛있는데 옛날엔 날로만 먹었대요. 날로 먹어서 이게 날로 먹으면 어때? 속벌이죠. 공복에 우리 마늘 먹으면 어때? 속벌이죠, 그죠? 예전에도 그랬나 봐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마늘을 이제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마늘산자야. 이게 마늘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그 산에 가면 마늘 비슷한 게 있죠? 그 달래 들어보셨어요? 달래. 그러니까 이 달래는 예전부터 있었대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달래를 산이라고 그랬대요. 그냥 산 하나. 그런데 아까 한나라 때 중앙아시아에 이게 연결이 돼서 마늘이 도입됐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양에 있는 달래보다 달래하고 마늘하고 어느 게 더 커요? 마늘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마늘이 더 크니까 그때부터 마늘을 큰 데짜리를 대산이라고 그러고 달래는 적으니까 소산이라고 그랬대. 대소로 구분을 했대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마늘이 들어오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 중앙아시아를 좀 보면 오랑캐족이죠. 오랑캐로 생각해요. 중국은 이제 자기네는 다 좋고 이웃나라 변방은 다 오랑캐족이라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랑캐 호자를 이렇게 써요. 오랑캐 호자가 거기다가 풀자를 써서 이게 마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데는 호라고도 하고 대산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 아시죠? 당군 신화. 그 당군 신화에 보면은 곰하고 호랑이가 먹고 사람으로 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때 먹은 게 뭐예요? 자, 거기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곰이 마늘하고 쑥을 먹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마늘하고 쑥이라고 하는데 그럼 고조선 때 당군 할아버지가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한 5,000년 정도 되겠죠, 그죠? 꽤 오래전인데. 그럼 그 당시에 마늘이 있었을까?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다시 정리를 하면요.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 2100년, 200년경에 지금부터 뭐 대략 따져서 그때 정도에 약 2000년 전에 중국에 처음으로 마늘이 들어왔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오랑캐 지역에서 중국으로 들어와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한사군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데
당군 신화는 어때? 5,000년 전이죠? 그때는 마늘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럼 당군 신화가 허구냐, 엉터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분석을 해봐서 그랬더니, 이 마늘을 보면은, 그 당군 신화를 읽어보니까, 그 산 20매를 먹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당군 신화를 이렇게, 삼국유사 있죠? 다 보셨죠? 삼국유사. 안 봤어요? 그 삼국유사에 보면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역사적인 게 있는데, 어쨌든 괜찮아요. 그 필독서가 될 거는데, 여기 보면 산 20매를 했는데, 요걸 어떻게 표현하나, 지금 한문사전을 찾아보자. 국어사전이나 한문사전을 다 찾아보면요. 산 하면은, 요거를 마늘 산자로 나와요. 한문사전을 찾아보면은. 한문사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마늘이 도입되기 전에는, 산 하면은 달래를 의미했는데, 마늘이 도입되고선, 마늘을 대산이라고 그러고, 달래를 소산이라고 그랬다고. 그죠? 그럼 옛날에는 산은 달래를 의미했어요. 이게 아니라, 달래였어요. 달래산자인데, 이거 이제, 그랬다가, 그 집마다 달래를 많이 길러요? 아니면 마늘을 많이 길러요? 그리고 우리 먹기도 더 마늘을 더 많이 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산 하면은 달래산자에서 마늘산자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하면, 산은 옛날에는 달래를 의미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사람들이 마늘이라고 의미로 의미가 변해요. 글자는 똑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번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때요? 사전을 딱 찾아보면, 지금 이걸로 나오니까 옛날 것도 이건가 보다도 마늘 이렇게 번역을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고조선 때는 마늘이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고려 때나 조선 초기, 조선 초기 이전의 문헌을 보면요. 그때의 산은 다 달래를 의미해요. 근데 삼국유사가 언제 쓰여졌어요? 네? 삼국시대 쓰여졌어요? 그것도 자, 1번 삼국시대, 2번 고려, 3번 조선시대 어느 때일까요? 네? 아니래 국민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된다니까. 삼국유사 고려 때 쓰여졌어요. 고려 때. 그러면은 조선 초기 이전이니까 더 옛날이니까 당연히 그때의 산이라고 쓴 거는 다 달래를 의미했겠죠. 옛날에는. 물론 조선 중기 이후에는 다 산하면 그때는 마늘이에요. 조선 중기 이후에는. 근데 옛날에는 다 달래했다. 그런 의미가 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옛날에 산하면은 다 달래를 의미했다. 요 근거하고 또 하나는 2000년 전 이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그 마늘이 없었다. 그러니까 당군신에 나오는 거는 요 번역을 마늘로 번역하면 안 되고 달래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20매 하면요. 이때 매자는 우리가 뭐는 그 달래 한 뿌리 두 뿌리 하죠. 우리 그 마늘은 뭐 6쪽, 7쪽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런데 달래는 한 뿌리 두 뿌리 달래가 나눠지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 달래를 말할 때는 매자를 써요. 예전 고서를 보면 그래서 그 달래 20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요. 여러분들 그 마늘을 그 번식을 뭘로 할까? 씨로 번식해요? 아니면 마늘 뿌리 한쪽 두 쪽 쪼개서 해요? 쪼개서요. 그런데 원래는 씨로도 번식을 해요. 씨. 그러니까 마늘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은 마늘이 안 나눠지고 통마늘이 돼요. 안 봤어요, 여러분들? 그 마늘 보면은 마늘이 우리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그 뭐 6쪽, 7쪽 이렇게 뭐 4쪽 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씨로 심으면은 이게 통마늘이 돼버려요. 그걸 이제 한문으로 하면 독두산이라고 그래요. 외로울 독자 두산. 그러니까 마늘인데 외톨밤 같이 그러니까 안 나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효를 보면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그 마늘을 약재로도 써야 쓸 때에는 여러 쪽 나눠진 것보다는 한쪽으로 된 거. 그러니까 통마늘이라고 그러죠. 통마늘을 사용을 해요. 그걸 이제 유식하게 말하면 독두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이치적으로도 그렇죠. 기운이 하나로 집결된 거하고 여러 개 분산된 거하고 어느 게 낫겠어요? 하나로 된 게 아무래도 더 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 마늘 먹으면 또 약간 톡 쏘는 맛 나죠? 그리고 뭔가 좀 매콤하죠. 눈물이 찔끔 나죠. 그죠? 그걸 훈이라고 그때, 훈. 이게 매울 훈자래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매운맛이 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마늘, 달래, 부추, 예를 들어서 또 파 이런 거 그죠? 그런 것이 다 이게 훈체류라고 그래 예전에. 이제 예전에 이제 달래가 달래라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달래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달래를 어떻게 표현하고, 한번 재밌는 거를 한번 잠깐 볼까요?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이 있대요. 그것이 이제 143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지금도 약 한 600년 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책이죠. 거기에 보면은, 달래를, 이렇게 표현했대요. 이게 달월자죠? 우리가 달월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세월자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달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요 달에다가 리을이고, 이건 뇌죠, 뇌. 에? 거기다가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달래가 되겠죠. 여기서 월자를 따는 게 아니라 달만 따는 거예요. 달월이니까 달. 그리고 여기서는 리을이니까 리을자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뇌니까 발음을 따는 거예요. 요거는 에다가 레 이렇게 이런 걸 이두문자라고 그런대요. 우리는 보통 음훈을 따지는데 이거를 이제 달월이니까 월을 따는 게 아니라 달을 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예전에 달래를 이렇게도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토막상식으로 지금 이두문자가 다 사라졌죠, 그죠? 이두문자가 뭐야? 한문도 다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지금도 저는 이제 서당을 다녔어요, 예전에. 서당을 다녔는데, 지금도 서당에서는 이제 현토를 다룰 때, 그러니까 그거를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고, 한이니. 지금 이런 글자가 뭔지 외계인 문자가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이름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설총이라는 분, 그죠? 어느 때 사람이죠? 어쨌든 신라 때, 그죠? 옛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설춘한 분이 만드셨는데 그 이두문자가 지금도 내려와요. 일부 서당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좀 있어요. 근데 마늘을 먹으면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절에 가서 마늘을 음식에 써야 안 써요? 절에서. 왜 안 쓸까요? 그냥 심심해서. 마늘을 먹으면 성욕이 올라요. 쉽게 말하면 마늘을 먹으면 정력이 좋아져요. 정력이 좋고 음심이 돌아요. 그러면은 수도하는 스님들이 마늘 먹어서 괜히 정력이 너무 세진다. 그럼 조금 좀 그렇겠죠. 예? 엉터다 쓸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한다. 중학생, 고등학생 한참 시험 공부한다 근데 집에서 잔뜩 마늘 해줘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부 안 하고 계속 딴 생각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 같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공부하는 선비나 이런 사람들은 마늘을 덜 먹었어요. 마늘을 별로 안 먹어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마늘 써야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마늘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제사 음식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제사라는 건 조상 귀신 오셔서 많이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이런 게 제사의 본래 의미죠. 그죠? 그런데 제사 음식을 만들다 보면은 맛도 보게 되겠죠. 근데 거기다 마늘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보다가 괜히 음심이 돈단 말이에요. 좀 마음을 경건하게 되는데 제사에도 딴 생각 들고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마늘 자체가 톡 쏘는 맛이 귀신이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귀신을 물리치게 하는. 근데 제사 지내는 건 귀신 오셔서 봐야 되는데 못 오게 방해하면 좀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 서양에서도 드라큘라는 못 부려요.
마늘 딱 뿌려서 뭐 도망간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이제 달리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좀 작용을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가끔 보면은 일부 사람들 중에 임산부들이 애를 뱉는데 마늘을 먹는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기록이나 그런 거를 민간요법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임산부가 마늘 먹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떤 사람 뭐 먹으라고 오히려 권장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마늘 먹으면 성욕이 끌어오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임산부가 태교에 자꾸 신경 쓰고 오히려 좋은 음악 듣고 좋게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조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태교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오히려 맑은 정신을 줘야지 혼탁한 정신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마늘 많이 먹으면 혼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경계라. 그 대신에 이제 마늘 먹으면 힘이 나요, 사람이. 그래서 예전 기록을 보면은 추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마늘을 먹어요. 그럼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늘이 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쌀밥을 많이 먹잖아요. 쌀밥도 이제 쌀도 이렇게 도정한다고 그러죠, 우리. 그래서 뭐 칠푼도미니, 뭐 백미니, 뭐 이런 현미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봤잖아요. 그 쌀을 많이 갈잖아요. 그럼 백미가 되는데, 그럼 쌀 껍질 쪽, 쌀 껍데기 쪽에 비타민 B1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갈려나가면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부족하면 각기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리가 약해지는 병이 걸려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잣집병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면 각기병을. 왜냐면 흰 쌀밥만 먹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 그거를 방지하는 게 뭐냐면 마늘이에요, 마늘. 마늘을 먹으면 그게 각기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이 좀 있죠. 또 여러분들 마늘 많이 쓰는 거죠. 또 여러분들 우리 매일 먹는 김치죠, 김치. 김치 안 먹어요? 맨날 먹잖아요. 그죠? 김치는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다만 우리 보통 배추 있죠, 배추. 날배추를 먹으면은 시원해요. 우리 배추국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덥지 않잖아, 그거는. 배추를 먹으면 시원한데요. 배추는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죠, 시원해서. 근데 너무 차갑다 보니까 어떤 속이 냉한 사람은 배추 먹고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마치 우리 맥주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배추 먹지 마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배추에다가 뜨거운 걸 넣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마늘이죠. 마늘, 파, 부추 이런 거 막 넣잖아요. 그 뜨겁다고요. 그러면 차가운 거가 뜨거운 거를 만나고 그리고 또 발효를 시켜요. 그렇게 만든 게 김치죠.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학적으로는 속이 냉한 사람은 배추 먹으면 설사하니까 마늘하고 결합을 해서 적당히 중화시켜서 소화를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먹어도 무난하죠. 그렇게 만드는 게 김치의 의미예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김치를 많이 애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생선회 먹을 때도 간혹 마늘 먹자. 왜 먹을까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늘이 여러분들 우리가 제1세대 항생제예요, 항생제. 그러니까 항생제라는 거 썩는 것도 방지하고 균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질균이라든지 여러 균들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이질설사 있죠. 소변 쫙 잖아요. 이질설사 할 때 마늘을 썼어요. 그때 주로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속이 냉한 사람들이죠. 왜 마늘이 뜨거운 거니까. 마늘 먹으면 열이 확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이 냉한 사람한테는 좋은데 그렇지않아도 열이 뻗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지않아도 뻗치는데 더 뻗친다 이러면은 뻗치다 보니 컴퓨터실에 이게 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받으면 컴퓨터가 이게 오작동이 일어나. 그러다 보면 멀쩡하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컴퓨터도 전기가 220V 일정하게 흘러야지. 300V 흘렀다, 500V 흘렀다 이러면 스파크가 팍팍 튀겠죠. 그죠? 근데 그래서 좋을 거 하나도 없겠죠, 당연히. 근데 마늘이 이제 항생제 역할도 하고 따뜻한 역할을 한다면 생선회를 먹을 때 우리가 마늘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생선회를 먹다가 혹시 상한 걸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탈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방지한다는 의미도 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한의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 회 먹으면 회가 차가워요? 아니면 뜨거워요? 차갑죠. 회 먹어서 열나지는 않아요. 날생선에 대체로 열을 좀 내려줘야. 그러면은 속이 냉한 사람은 날생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차가워지겠죠. 그랬을 때 마늘을 먹으면 마늘이 뜨거우니까 적당히 중화를 시켜주겠죠. 이제 그런 의미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회를 먹을 때 우리 알게 모르게 같이 그래야 조화를 맞추겠죠. 이제 그런 의미가 좀 강하다. 그리고 또 혹시 이제 그 여름, 요새 이제 여름 보면은 더위 많이 먹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잖아요. 더위 먹잖아. 더위 먹는다고 그러지. 어떤 사람, 더운데 더위를 어떻게 먹어? 근데 우리는 이제 더위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더위 먹으면 사람이 어지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햇빛에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예전에는 그 마늘을 그렇게 씹어서 그걸 더위를 이겼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지금은 이제 빨리 딸 응급조치하면 되죠. 근데 이제 옛날 기록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또 옛날에 이제 코피를 많이 흘렸다 이럴 때도 보면 이제 그 발에 보면 용천열이 있어요. 발바닥 한가운데. 여러분들 용천열 아시죠? 우리 결혼식 할 때 맨날 발바닥 두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용천이라는 게 용기가 샘솟는다. 그래서 용천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고 그러면 사람이 주눅이 들잖아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막 주눅이 들어서 그날 밤에 좀 그냥 잠은 좀 그 다음날 좀 괴롭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기가 샘솟아라. 그 물건 좀 버쩍 서라. 그래서 발바닥을 적당히 자극을 해주는 거죠. 그 용천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서 이제 뭐 발바닥을 너무 때려서 사람이 실신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용기를 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옛날 선비들이 공부하다 보면 힘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책상 다리를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 책상 다리에서 발바닥을 이렇게 주물러줘야. 그래서 거기를 자극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나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전에 기록 중에 보면은 이제 코피를 흘린다든지 사람 실신을 한다 이랬을 때 발바닥 한가운데다가 마늘을 지쳐서 붙여야. 그러면 자극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늘이 다시 정리를 몇 가지. 마늘이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겁죠? 마늘이 뜨겁다 보니까 열이 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기록을 보면요. 옛날 책이나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하다 보면은 아차도 하면 이제 습기에 이렇게 얼룩지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를 마늘을 이렇게 발라서 변색을 막았다. 이런 기록으로 나와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습기는 습한 거고 마늘이 따뜻하니까 그걸 뭔가 방지시켜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늘이 뜨겁게 돼서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몸이 냉한 사람한테 더 좋을까요? 냉한 사람한테. 몸이 냉한 사람한테 더 좋아요. 열 많은 사람한테는 조금 절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험생 내 자식이 시험 공부한다. 마늘 많이 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주는 게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내 남편이 출장 간다. 그럴 때 마늘 많이 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주는 게 좋겠어요? 안 먹어야 돼. 안 줘. 이게 벌써 교육의 효과예요, 이게. 자,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마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또 어린아이도 우리 국리 학생들이나, 이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소풍을 갈 때 보면은 우리 김밥을 싸요, 그죠? 우리 김밥 쌀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단무지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엉을 꼭 넣죠, 우엉. 그럼 왜 굳이 우엉을 넣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많은데, 그죠?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소풍을 가면 어때요? 소풍은 지금은 차 타고도 많이 갑니다만 옛날 많이 걸어 다녔죠? 그리고 걷다 보면 배고파요, 그죠? 그리고 걸을 때 내 몸이 무거워봐. 그러면 발걸음이 더 힘들어져요, 그죠? 내 몸을 좀 가볍게 하는 게 좋게, 그죠? 그냥 힘이 나서 펄펄 구경도 많이 하고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데 이 우엉은요 약간 차가워요. 성질이 차가운데 우엉을 많이 먹으면 옛 기록에 의하면은 우엉을 먹으면 몸이 가벼워진대요. 그러니까 자 김밥에 그럼 왜 우엉을 넣었을까요? 그거는 김밥 먹고 몸이 좀 가벼워서 힘도 좀 내고 그리고 배를 좀 든든히 해줘요. 배를 우리 걷다가 힘들거나 배고프면 허리 구부러지잖아요. 허리도 구부러져. 아이고 배고파고 신바람도 안 나. 그죠?
그래서 배가 든든해야 뭐가 할 일도 하고 구경도, 금강산도 구경도 잘 보이잖아. 그러니까 김밥에 우엉을 넣은 이유는 배도 든든하게 하고 몸도 좀 가볍게 해서 신바람 나게 좀 놀아라. 구경도 좀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녀들 그 소풍 갈 때 김밥을 쌀 때 우엉을 좀 정성스럽게 싸시면서 이거 먹고 몸 좀 가벼워져라. 이런. 자, 몸이 가볍다? 그 어떤 생각도 요새는 다이어트에 쓴단 말이에요. 요새 그 살 빼는 사람들 있죠? 몸이 좀 이래서 좀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엉이에요, 우엉. 왜냐하면 몸을 가볍게 해주니까. 이제 그런 의미도 좀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옛 기록을 보면은 우엉을 먹으면은 그 옛날에는 이제 구황식품 중에 하나였어요. 구황이라는 게 옛날에 그 먹을 게 없어서 해서 배고픔 이게 되니까. 그래서 우엉을 먹었는데 옛날에 구황식품들이 지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대부분 다이어트 식품에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미련한 것이 뭐야? 굶어서 빼는 게 제일 미련하죠. 그죠? 그 이제 방법도 제일 하책이죠. 그거보다는 먹을 거 다 먹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게 더 좋죠. 물론 먹을 거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럴 때 하나에 우엉을 먹어주면은 이렇게 배가 든든해지니까 이제 자꾸 식탐이 없어져요, 별로.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 우엉을 보면은 그 여러분 혹시 우엉 씨앗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우엉 씨앗이 좀 못생겼대요. 예, 잘생기면 참 괜찮은데 우엉 씨앗이 못생겨서 그거를 그 못생겼다 할 때 우리는 나쁜 여자를 때 악녀 이런 얘기하죠. 악하락자를 써요. 그래서 우엉을 악실이라고 그래요. 악실. 악은 이제 그 나쁜 악자, 악마할 때 그 악자에다가 실은 열매 실자. 우엉이 얼마나 못생겨서 그 씨앗이 얼마나 못생겨 악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악실을 좀 울퉁불퉁하고 못생겼는데 예전에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요. 그 옛날에 그 시골에 이렇게 살다 보면 쥐가 참 많아요. 그죠? 쥐. 물론 도시에도 많죠. 있습니다만. 이 쥐가 털 달린 짐승이에요. 그죠? 털이 달린 짐승들은 자기 털에 뭐 닿는 거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머리카락에 뭐 묻어봐. 금방 느끼죠? 스카치 테이프라든지 뭐 끈끈한 거 풀 묻었다는 거 해봐. 참 이상하죠? 머리카락에 신경이 없어. 그죠? 그런데도 느껴. 그렇잖아요. 그 머리카락이 짧든 길든 상관없어. 길어도 뭐가 매달리면 금방 느껴요. 자, 털 달린 짐승은 얼마나 예민할까요? 자기 털에 뭐 묻으면 금방 느껴요. 우리가 머리카락에 뭐 묻은 거 느끼듯이. 근데 그 주위에 그래서 털 달린 짐승, 우리가 호랑이 잡을 때도 그렇게 한대요. 호랑이 잡을 때도 뭐 그런 얘기는 아시죠? 전설의 고양이 이런 거 보면 그 나뭇잎에다가 꿀이나 뭐 풀 같은 거 발랐다가 호랑이 지나가는 길목에나 호랑이 하나 묻으면 그걸 뛸라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 전설의 고양이 안 봤어요. 그런 거 나오잖아. 털 달린 짐승의 특징인데 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예전에는 지금 쥐 있으면 뭐 쥐약 준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조금 비인간적이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쥐구멍 앞에다가 우엉씨를 놔요. 그러면은 쥐가 지나다가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뛸려다가 그게 고생을 한대. 그러니까 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 이거 못 살겠다. 이사를 가자. 그래서 스스로 이사를 간대요. 참 인간적이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 쥐를 이사 가게 할 때는 쥐구멍에다가 우엉씨를 놨대. 그래서 우엉씨를 서점자라 해. 쥐서자. 쥐의 점은 점착 딱 달라붙는다. 자는 이제 씨앗자자. 그래서 서점자. 쥐에 달라붙는 열매다. 이렇게도 사용했대요. 또 쥐를 보면은요. 쥐란에 우엉을 보면요. 여러분 소 길러봤을 때 우엉 주면 어때요?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안 해봤어요. 일단 이렇게 딱 질문할 때는 정답이 뭘까요? 먼저 하는 게 정답이죠. 찍는 걸 잘해야 돼. 소가 잘 먹어요. 소가 우엉을 주면요. 무지하게 잘 먹어요. 그래서 그 우엉을 우채라고 그랬는데 우채. 소자를 써서 우채. 소가 먹는 채소다. 이렇게도 썼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엉을 먹으면 힘이 나요. 아까 그런 애들 소풍 갈 때 우엉 먹으면 힘도 나고 이렇게 한다고. 그죠? 그래서 대력이라고 해요. 대력. 힘이 펄펄 난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지혜가 되겠죠. 그, 우엉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열을 약간 내린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열이 솟구치면은 가슴이 답답해서 열받잖아요. 아, 그리고 우리 그뭐 남편이 좀 나를 그 신경 쓰게 한다. 그러면 이제 막 속이 붕 긁잖아. 그리고 자식이 말 안 듣고 이제 그 땡땡 친다든지 뭐 이러면 그러면 저거 죽여 살려 그냥 속이 막 불불 끓는다. 그러면 열이 솟구치죠. 열이 솟구치면 열이라고 하는 거는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아, 그잖아. 위가 더 뜨겁고 위로 올라. 그러니까 굴뚝을 해도 굴뚝을 해 더 잘 타잖아요. 근데 사람 몸에서는 굴뚝의 역할을 어떤 게 할까요? 요거 목구멍, 목구멍. 속이 불 끓으면은 요 통로를 타고 위로 쫙 올라와요. 그럼 이게 올라오면 어디가 열이 솟구칠까요? 특히 목구멍 쪽. 목구멍이 그 뭔가 매달린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불 수도 있고, 속만 답답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말을 하다 보면은 열이 솟구치면 입에서 열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굴뚝으로 열이 나옵니다. 물론 콧구멍, 콧바람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또 열이 솟구치면 또 위로도 솟구쳐요. 하다 보면 우리 열받는다, 신경질 난다. 이러면 어때요? 여기가 뻣뻣해지죠. 그런 거 느끼겠어요. 뻣뻣해지고 여기가 뒷골이 아파요. 아니면 머리가 욱신욱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열이 솟구치면 어깨가 뻐근할 수도 있어요. 아마 누구나 다 느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우엉을 써요. 우엉의 씨앗을 약으로 써요. 그러니까 환자가 왔다. 이제 저는 신분이 한의사 신분이다 보니까 환자가 왔다 그러면 많이 열받으세요? 목이 뭔가 걸린 것 같고 그럴 때 한의학에서 매끼라고 그래요. 매끼라고 해서 뭔가 목에 매달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검사 양방에 가서 검사를 하면 이상은 없는데 거기서 체크는 안 되는데 환자 본인은 와서 막 호소를 목에 뭔가 매달린 것 같고 불편하고 막 열이 솟구쳐요 막. 그럼 우리는 그걸 매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우엉의 씨앗을 우리가 약으로 써요. 그러면서 또 하나 딱 곁들이죠. 집에 가서 우엉을 많이 잡수세요. 이러는. 그럼 효과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우엉의 씨를 먹기는 불편해요. 씹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우엉은 먹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하나의 이제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진짜 편도가 벗다든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든지 열이 솟구쳤다든지 이럴 때 이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열이 많은 사람 중에 이제 특히 성격 급하고 욱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볼 때 이제 소양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욱한 사람들일수록 대변이 잘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속이 열이 많으면은 속이 막 열이 꽉 차면 이제 나갈 게 못 나가는 거예요. 위로 솟구치다 보면은. 신경질 부리는 사람 위로 솟구치는 기운이 그냥 언제 밑으로 내려가. 그게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긴장한다든지 흥분하면은 나갈 게 안 나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할 때 어때요? 여행할 때는 화장실 잘 안 가죠? 그때 딱 집에 오는 순간 어때요? 화장실도 가죠? 집에 오면 편하거든. 긴장도 풀리고. 긴장이 풀려야 나갈 게 나가는 거예요. 당연하겠지, 그거야.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여자들 중에도 보면 이제 생리도요. 이제 아이들 보면 이제 고등학생들 이런데 이제 시험 공부하면 엄청나게 공부한다. 그럼 이제 머리 지식은 요만큼인데 1등 하려고 막 잔뜩 공부를 한단 말이야. 긴장하고 막 열받잖아요. 그러면은 심지어는 생리도 안 나는 수가 있어요. 생리 기간인데도 안 나. 그러면 늦춰져요. 그때 뭐 부모님이 큰일 났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이 얼마큼 긴장을 받았고 열받았기 때문에 위로 솟구치다는 건 나갈 게 못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시험 딱 끝나면 생리 나와. 아마 여러분들 자녀 중에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또 자기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치가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봐요. 물론 뭐 양방으로 보면 호르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변비가 있을 때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무엉이 차갑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뭐 이런 거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얘기다. 예전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그럴 때 낙태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우엉을 여기다 이제 넣어서 차가운 기운으로 뭐 내려보내려고 그렇게도 시도를 했었대. 물론 지금은 이제 빨리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옛날 기록을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내리는 기운이 강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 보면은 이제 열 뻗어서 피부가 간질간질할 수도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도 사용을 했겠죠. 물론 열을 잡는다. 예, 이런. 왜냐면 우엉이 차가우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예전을 보면 이제 식료찬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세조 때 나온 책인데 제가 마침 이제 제 자랑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자인데 그걸 제가 지난번 번역을 좀 했어요. 예, 번역하라 이제 여기 흰머리 많이 보이죠? 예,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도 이제 몇백 년 전에 세조 때 나온 책이니까 음식으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요약되어 있는 책이에요. 전 세계를 또 다 뒤져봐도요. 그 당시에 식품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요약된 책으로서는 참 드물어요. 무지하게 발달된 책이에요. 요약이 참 잘 되어 있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중풍 걸린 이제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중풍 걸린 노인이 되게 이제 중풍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이 부자연스럽다든지 또 이렇게 말도 어눌하니까 그럼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열받잖아요. 더군다나 또 자녀들도 내 말도 잘 안 듣기도 하고 또 자기는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열받으니까 막 속쓰나 말. 그리고 이제 근심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 가슴이 번민 증상이라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은 또 열받으면 또 잠도 안 오겠죠. 우리 누워서 주책주책 거리잖아. 고민거리 있으면 그죠? 열받았을 때 우엉을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었대요. 우엉하고 이제 밀가루하고 해서 수제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서 먹었더니 좋아졌더라.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게 그냥 이제 답답함을 풀어주는데 아주 도움이 돼. 이제 그런 어떤 흔적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열받았다. 생존율이 급하다. 부부싸움을 했다. 그날 저녁에는 뭘 줘야겠어요? 우엉 수제비. 그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만약에 남편이 막 신경질 나는데 그때 고추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싸우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또 아이가 시험 공부한다. 그럴 때 고추 많이 주면 좋겠어요? 열받으면 안 되겠죠? 오히려 우엉을 줘서 간다. 또 소풍 갈 때도 우엉을 주듯이. 근데 속이 차가운 사람한테는 우엉 많이 주면 어떨까요? 오히려 설사져도 나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 봐서 뭐 하나 좋다고 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틀리다. 근데 일단은 속이 냉한 사람한테는 우엉이 좀 별로고 열 많은 사람한테는 열을 내려주니까 더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많이 쓰는 또 어떤 사람은 우엉을 얘기하면은 연근 있죠. 연근하고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근은 구멍이 뽕뽕 뚫어진 거죠. 이거를 이제 우엉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간혹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연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연근을 보면은 이 뿌리치고 구멍이 뽕뽕 나는 게 연근밖에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뿌리는 뿌리다워야 되는데 뿌리답지 않게 구멍이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연근은 이제 이름 자체가요. 이게 뭐야? 이을연자죠? 이어진다. 거기다가 풀투자를 쓴 거예요. 이게 연이에요, 연. 우리 말은 연이에요. 자, 이어진다? 뭐가 이어질까? 연 뿌리 보면 어때요? 쭉쭉 이어나가죠? 뿌리, 끊어지면 안 되잖아. 끊어지면 그 뿌리 때문에 안 되지나. 그리고 자라도 그냥 툭툭 나가요. 그죠? 그거 참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연하면요. 연을, 우리는 보통 종자를 심잖아요. 그러면은 싹이 나는데 보통 3년, 5년, 10년이 지나서 심으면 어때요? 잘 안 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연의 열매, 연밥을 이렇게 심잖아요. 그거는 5년, 10년 지나도 잘 자라요. 심지어는 50년, 100년이 지나도 자라요. 그래서 옛 기록을 보면은 지복유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나온 책이더라? 지금 다 200년 전인가, 250년대 나왔거든. 제가 숫자에 약해서 몇 년 동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지복유설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어느 지방에 가서 맨땅에 갑자기 연꽃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100년 전에 어떤 부사가 가서 연못을 팠대요. 그래서 거기서 연꽃을 길렀는데 그리고 100년 전에 이제 없어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나서 싹이 트더라. 이런 기록을 써 있어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 더 대단한 거는 지금도 이제 2000년 전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1970년대 중국에서 연꽃 씨 있죠? 연밥이 들어있는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걸 탄소 측정을 해봤더니 2000년 전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온도, 습도를 맞춰서 딱 했더니 싹이 트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2000년 지나고도 싹이 트다. 야, 이게 상상이 되게 어렵죠.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생명력이 얼마나 왕성하겠어요. 자, 이 연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줄기가 뿌리가, 그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자손 대대로 생명력이 왕성해서 이어진다. 이런 뜻. 자, 그럼 어디 좋을까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치료를 할 때 불임 환자들. 옛날에 비해서 지금 불임 환자들, 옛날에는 불임 환자다 그러면 여자의 책임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이상하게 남자 책임도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옛날하고 틀려서 남자들 같이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요새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사람을 들들들 볶아요. 그잖아요. 맨날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하지. 그리고 막 요새는 또 휴대전화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쉬지도 못해. 맨날 드르르 울리면, 그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기계의 노예격이라고 그럴까. 오히려 매달린 셈이 됐죠.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그리고 요새는 이 오염된 동네에다 살다 보니까 비가 와도 이게 오염된 비야. 공기도 오염됐고. 그리고 또 우리는 먹어도 뭘 먹어요?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자. 거기에 조미료나 화학, 이런 게 많이 들어갔죠. 화학 첨가물들. 그러다 보니까 다 피가 탁해져요. 피도 탁해지고 열받는 것도 많고, 그리고 들들들 사람이 열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기형이 많다든지, 활동성도 떨어졌다든지, 이런 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 여자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요새 또 미적인 걸 찾는 배꼽티 있는 사람들. 미적인 건 좋아요. 그걸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의학적으로는 배가 따뜻한 게 좋아요. 그래서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여자는 생식기가 뱃속에 있죠, 그죠? 남자는 밖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밖에 있어서 적당히 차갑게 냉각시키라는 의미고, 여자는 따뜻하게 보온하라는 의미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남자, 여자 있는데 방석 하나다. 그럼 누구한테 줘요? 왜 그럴까요? 따뜻하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배꼽티를 입고 너무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갑게 하면은 어쩌다 있는 건 괜찮은데 계속 그렇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배가 냉해지면 좋을 거 없어요. 조물주가 뜻과 반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연근을 써요. 한약재로는 이제 연꽃이 열매, 연밥을 약으로 써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불임 치료에도 많이 응용을 하는. 언뜻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생명력 왕성한 거 써야지. 약한 거 쓰겠잖아. 또 하나 보면 연이대가 어디서 자라요? 연못에서요. 그죠. 참 우리 보통 연못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지금 말했듯이. 옛날에 모세는 거의 대부분의 연을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못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못하면 다 연을 심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연못하면 하나의 저수지의 대명사 같이 쓰죠.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자라는데 이 연이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참 일년 예측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지금은 기상대가 있고 잘 일기예보를 잘 합니다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금년에 해가 금년은 가물을까, 홍수가 날까, 추울까, 이게 참 관심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당연하겠죠.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이 연꽃의 싹이 일찍 트잖아요. 그에 비해서. 그러면은, 금년에는 물이 좀 많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대요. 그래서, 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초. 그러니까, 비우자, 풀축자를 써서, 우초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옛날 제 파악입니다. 그리고 연을 쓰면 참 재밌는 것이요. 여러분들 선짓국 있죠? 예. 선짓국이 뭐예요? 피. 그래서 이제 소피 이렇게 해서 끓인 거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선짓국을 끓일 때 연을 넣어봐요, 한번. 그러면은 선짓국이 아니라 다 풀어져요. 실패해. 집에서 한번 실험 해보세요. 그다음에 먹을 생각은 마시고. 실패하니까. 실질적으로 송나라 때, 옛 기록에 보면요. 송나라 때 어느 관리집에서 선짓국을 끓는데 실수로 연근을 넣었어요. 선짓국이 안 되니까 그 주방장은 이제 잘리고. 그걸 봤더니 선짓국이랑 피가 뭉쳐야 선짓국이다. 그죠? 그걸 다 풀어주는 역할이야, 연이. 이 얘기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하, 피가 탁한 거를 풀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옛날에는 사람한테 안 썼어요. 약재를 안 썼어요. 송나라 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그 요리하는 걸 보고 썼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피를 맑게 해주는데 아주 도움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피가 탁하면, 우리가 피가 맑다 탁하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피가 탁하면은 심장이 어떨까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는데 피가 탁하면은 심장이 부담이 되겠죠. 아이고, 그렇잖아요. 찌꺼기가 많으면 심장이 힘들 거 아니에요.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긴장한다, 흥분했을 때. 아니면 생각만 해도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심장이 뛰죠. 24시간 뛰긴 뛰는데 본인이 뛰는 걸 느껴요. 그런 사람들한테 써요. 또 피가 탁해서 피가 탁한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그건 아시죠? 피가 맑아야 머리도 맑지. 탁해서 이거 좋을 거 뭐 있어요. 그냥 그럴 때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절에 가면 스님들 중에 보면은 연차라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연밥 있죠? 그러니까 연꽃 씨, 씨를 이제 차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연 이파리를 가지고 차로 만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머리가 맑아지겠죠. 피를 맑게 하니까. 그래요. 돌을 닦아도 더 잘 닦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머리 혼탁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그것도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시험 공부한다. 그럴 땐 뭘 많이 줘야 되겠어요? 연근을 주면 머리가 맑아져서 성적이 쑥쑥 오른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지혜인 거죠. 그리고 또 연하면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 중에 밤에 이렇게 자다가 몽정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팬티 보면 금방 알죠. 빨래할 때 보면 알죠. 그리고 이제 여자 아이들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나 보면 이제 냉대가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보면 여기가 우리 한의학의 아래는 하초라고 그래, 하초. 여기가 허한 거예요. 그거 이제 허하면은 그게 나타내기 쉬운데, 그때 우리가 연밥을 약으로 써요. 마찬가지로 집에서 연근을 잘 먹어도 상당 부분 좋아져요. 옛날에는 연근을, 지금 다 요리해서 먹습니다. 옛날엔 날로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다 입이 고급이라 날로는 잘 안 먹는데, 그냥 먹으라면 맛이 없으니까 요새는 믹서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믹서를 윙 갈아요. 거기다 또 그만한 맛이 없으니까 요구르트라든지 맛있는 거 몇 개 넣어서 같이 갈아서 딱 주면 돼요. 그래서 먹으면은 한결 낫겠죠. 그것도 하나의 지혜다. 그러다 보니까 연하면은 그래서 예전에 연근에 신령스러운 뿌리다. 연근이라고도 그랬대요. 그 정도로 신령스러운 거 뭔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연하면은 마음을 이렇게 편히 한대요. 아까도 이제 피를 맑게 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연 자체가 이제 그리고 실제로 연이 자라는 거 보면 되게 오염된 물에서 자라죠. 그런데도 이파리는 어때요? 깨끗하죠. 물방울이 떨어져도 땡그르르 굴러가죠. 오염돼서도 자라면서도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래서 아마 불교의 꽃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종교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불교에서 꽃을 안 여겼다면 아마 기독교에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연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 보면 이제 연을 먹으면은 속이 좀 든든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연 보면 이제 그런 의미도 좀 있고요. 또 연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거 봤어요? 연 향이 멀리까지 쫙 퍼져나가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그걸 이제 향기가 멀리 퍼져나간다 이런 뜻은 이제 특히 이제 태음인들 중에 보면은 몸이 찌뿌르다고 몸이 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상당히 좀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요. 그래서 어쨌든
연하면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요? 연을 보면은 예전에 보면 효종, 송나라도 효종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임금인데, 효종이 이제 이질설사를 가졌대요. 설사를 쫙 짜가는데, 어떻게 치료할까 하다가, 의사가 와서 당신 뭐 먹었어? 이제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죠. 임금님이니까. 뭐 다 드셨으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민물개를 먹었다. 개 있잖아요. 개. 옆으로 가는 개. 그걸 먹어서 설사, 그래서, 속이 차가워서 생긴 설사다라고 판단을 내리고선 의원이 연근 있죠? 연근을 지치어서 줬대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더니 금방 나섰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걸 봐서는 설사하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아요. 여기가 허에서 설사는. 근데 변비 기운 있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더 나빠요. 오히려 연을 먹으면 이렇게 딱 북 뜨던 힘이 가다가 변비는 나가야 되는데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변이 더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철에 땀 많이 흘리고 이런 태음인 자녀인데 설사를 좀 한다. 변이 무르다. 이럴 때는 머리도 맑게 하고 이럴 때 연을 주면 좋고, 그런데 이제 변비가 있을 때는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얘기를 하면 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요. 내일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채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제 내일은 채소만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밥 다 먹은데 뭐 먹어요? 과일을 먹어야 돼. 그래서 과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또 과일도 참 여러 가지 많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일이 왜 그런지, 또 뭘 먹으면 좋은지, 또 더위를 어떻게 이길까, 또 아이의 머리를 어떻게 하면 맑게 할까. 그게 사실 우리 엄마로서는 제일 주된 관심사예요. 똑똑한 아이가 제일 낫잖아요. 그래, 튼튼하고. 그런 식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